저는 22년간 민주당 중앙당과 국회, 또 서울시와 청와대에서 능력과 인맥을 쌓아왔습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낙연, 추미애 장관님과 함께 일을 해왔고요. 그분들로부터 사실 일 잘하는 사람으로 늘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이 인정한 실력가라는 제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전북 부안 산골에서 태어난 산골 소녀입니다. 4년 장학생으로 전북대 중문과를 졸업했고요. 그 이후에 연세대에서 지방자치 도시행정을 전공해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고요. 서울시립대에서는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연구교수로 제가 사회복지 국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당보기자 공채로 제가 들어갔는데요. 역사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집권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 또 민주통합당에서 워낙 당명이 많이 바뀌어서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워낙 많았었는데 민주당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부장, 공보실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2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님, 그때 당시는 아주 명대변인이셨습니다. 그때 보좌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했고요. 2008년부터는 제가 추미애 의원님 보좌관으로 일했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동지처럼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두 번씩이나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대변인을 지냈었고요. 2014년에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아마 전국의 의장 비서실장을 여성 최초로 제가 지냈었고요. 그 뒤로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연구교수로 지냈고 2017년 대선 또 치르면서 그 기여한 공로로 청와대 1기로 제가 들어가서 선임행정관으로 2년 1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이렇게 방명해 왔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건국대에서는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광명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지금 여기 시민들에 대한 평단에 낙하산이다, 뭐다, 이런 시민들의 얘기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명 일동에 사신다는 분이 당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 중에 민주당을 강조하시고 문재인 정부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우리 후보자님이 이적을 잘 시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초중고 최소 대학은 하는데 초중고에 어디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약간 해주시고 또 더불어 이제 아까 민주당이라고 그러시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어 있는 광명 을에서 강신성 후보가 아시죠? 그분이 과거에 전 민주당 대표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대표를 당명을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이 컸다. 그런 것이 전 김영기 김장님이니까 치골치가 전대현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여러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강신성 후보님의 지금 현 정부에 탄생시키는데 그 역할을 했는지 추미애 전 대표님과의 합당해서 그럼으로써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 후보님도 인정을 하시고 생각을 가지신지 간단하게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초중고 학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전북 부안에서 아까 산골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전북 부안군 보안면 월천리 갓점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보안초등학교를 나왔고요. 44회 졸업생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중학교 9회 졸업생이고요. 고등학교는 익산에 당시에는 1위였어요. 원광여자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 중어중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이 지금 당명 민주당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명이 지금의 당명이 네. 그 대의가장의 강신성 후보가 전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그거는 정당사에서 보면 제가 굳이 답변을 안 드리더라도요. 정당사에서 왜냐하면 당의 역사도 사실은 제가 홍보부장을 하면서 그 브로셔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 당의 연역이 다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보시면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여기에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대략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추가로 대학 가신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근데 제가 그 강신성 위원장님과 관련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당명은 민주당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따로 있었고, 또 이쪽에 더불어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주당과 이 민주당은 조금 결은 다른데, 어쨌든 이 야권이 사실은 분열돼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분열이 돼 있고, 그래서 그 결이 약간씩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그 민주당은 아니죠. 근데 야권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당시에 추미애 당 대표님께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야권이 분열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야권 통합 차원에서 그 민주당과 통합을 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해공 신익희 선생님 문서라든가 쭉 민주당의 뿌리를 찾아서 참배도 했었고 야권 통합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비서실장으로 있었습니다. 통합을 함으로써의 어떤 그 정권 교체하는 데서 이익을 했다라고는 인정을 하시겠네요. 그럼요. 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네네네. 어느 누구도 다 대권 대통령 선거에서 다 기여를 했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헌신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지역구를 선택한 광명을 선택한 것도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거기서 봤습니다. 네네. 제가 여기 이 질문지에서도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을 여기 광명에서 했습니다. 그 학원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사회생활 첫사랑이었고 제2의 고향이라고 제 마음속에는 늘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역구를 선택한 배경은 그때 당시는 사실은 광명이라는 땅이 활력도 있었고 희망도 넘쳤었고 저의 첫사랑이다 보니까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광명동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광명은 이제 재개발로 이렇게 포크레인도 많이 써져 있고 또 한쪽에서는 신흥적도 들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맥이 끊겨 있고 조금은 낙후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지역구를 선택한 거는 저는 그동안 사실은 중앙에서 활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저의 이력을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제가 실력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고 인맥을 쌓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받은 그런 능력과 실력을 이제는 제2의 고향인 광명에 와서 헌신하고 싶고 광명을 좀 더 활기찬 도시로 좀 희망이 찬 도시로 발전시키고 싶어서 광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청와대에서 2년 1개월 제가 근무했고요. 6월 말까지 근무했고 7월 달에 제가 바로 이사 와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는 광명 6동의 해모르 2연 아파트입니다. 저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네. 온 가족이 지금 같이 와 계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가주택이시고? 자가는 아니고요. 제가 그 자가를 갖고 있을 만큼 금수저가 아닙니다. 저는 그야말로 흙수저고요. 아까 산골 소녀라고 했잖아요. 저 대학도 못 보낼 만큼 시골에서 자랐고 근데 사실 4년 장학생 보낸 것도
그때 4년 장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우니, 왜냐면 집은 부안 산골이고 대학을 가려면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은 대학도 좀 안 보내는 분위기였어요. 예전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는 이렇게 힘든 시절이었고, 사실 대학도 한 학기만 대학 문턱이라도 밟아보라 라고 하면서 겨우 보냈는데,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대학도 졸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광명 정치를 잘 파악하고 오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다른 그 국회의원 전, 그 조세영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은 결국 여기 때문에 때되면 왔다 그냥 가셨, 그런 여기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 부부자님 혹시 여기서 계속 뭐 의원님이 되시든 안 되시든 끝까지 광명에서 지시민들과 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고 계신데요. 아까 제가 입구에서 인사드릴 때 제 핸드폰 번호가 지금 갖고 사용하는 핸드폰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자랑할 이력 중에 하나는 오직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당을 떠나본 적도 없고요. 단지 생활은 제 형편이 안 돼서 이사를 좀 다니거나 또 출근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고, 제 핸드폰 번호도 핸드폰 처음 생겼을 때 개통했던 그 번호가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단지 3자리에서 4자리로 바뀌었을 때 5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233727이었는데 5가 하나 들어가서 523377이고요. 제가 거의 마음도 변하지 않고요. 어떤 마음의 결도 변하지 않고요. 제가 했던 일은 반드시 끝을 보고요. 안 되면 제가 솔직하게 진솔하게 털어놓고 보고도 드리고 함께 상의하고 그렇게 일해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그럼 계기가 이제 있을 텐데 정치인은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 한번 제가 이제 광명에서 아이들을 좀 학원에서 가르치다가 사실 잡지사 기자를 했습니다. 잡지사 기자를 한 7년 정도 했는데요. 그 뒤에 국민적 열망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역사적 정권교체라는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 열망이 뜨거웠을 때, 그때가 이제 1997년이었고요. 제 15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때였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당에 되게 여성들이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지금처럼 SNS가 활발하게 소통되지 않았을, 홍보 수단이 많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좀 여성의 부드러운 터치로 홍보를 할 경력직 여기자를 하나 뽑아라 라는 게 이제 당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고가 나왔고, 저는 그 공채 시험에 제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도전을 했고, 그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으로서 발탁이 됐고,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선택하면 그 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쭉 걸어온 게 2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광명의 끝까지 닿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돈을 제가 좀 벌으면요 집을 살게요. 그래서 이사를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전세로 좀 전전긍긍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서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출마 후보자로 되셨지만 본인이 꼭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타 후보에 어떤 차별화가 있다면, 그 정책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명은 좀 특히나 갑은 을에 비해서 약간 낙후된 감이 있고요. 제가 늘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시에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된다.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명은 좀 힘있는 국회의원, 힘있다는 거는 여기에서 광명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정책, 공약, 약속할 수 있는데요. 그걸 아마 못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끌어와서 그 지역의 어떤 사업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해낼 힘이 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간 그런 능력도 인정받았고, 또 청와대에서 이 정부에서 국정 과제를
맡아서 수행해 왔기 때문에 독점 철학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시대 과제와 광명의 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잘 반영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국회의원이 만약에 되신다면 꼭 대개 목적을 가지고자 하시는 거겠지만 그럼 중앙정치와 이 지역구 간에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경우가.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중앙정치와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도 한번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성도 있고요. 또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 대표성도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 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위원회를 좀 파격적으로 기존에 물론 국회의원 의원님께서도 잘 운영을 해오셨는데 저는 이제 좀 여성이고 좀 세심하고 섬세하게 좀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약속을 드리는데요. 구체적인 면에서는 일단 시민도 당원도 다 주인이 되는 시스템으로 먼저 바꿔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지역위원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여기에서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셨던 백지연 의원님, 그리고 광명시장님, 그리고 광명시의원님, 도의원님들과 항상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상의하고 논의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는 이제 명예보장안제를 좀 도입을 하고 싶은데요. 각 그 직능별, 세대별 대표성들이 있을 텐데 노인이나 대학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부들, 학부모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을 명예보장안으로 해서 그분들의 현안 과제들을 항상 경청해서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수렴해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매주 2회씩 회사와의 민생 데이트 이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저 또한 의정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되 주말에는 좀 그 인생 제안이라든가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저도 듣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실현을 해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참여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참여형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가동을 하고 싶은데요. 특히 광명은 굉장히 자랑거리가 있는데 여기 오리 이원익 선생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리 소원도 제가 방문해서 프로그램도 갖고 그러는데 그걸 좀 접목시켜서 오리 이원익 정책 페스티벌을 한번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렴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어떤 국가의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실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 정책 워크숍이라든가 단합대회라든가 그리고 이제 선진지 현장 탐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도 국회의원이다 라는 어떤 이제 거기에 철학적 배경을 갖고 시민 정치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개최해서 좀 활발하게 좀 정책 페스티벌처럼 광명을 활발하게 좀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후보자님은 지금도 때가 중복된 지일지 모르겠지만 정치 철학과 어떤 계획이 있다면 또 거기에 이제 거기서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정치 철학하면 굉장히 무거운데요. 저는 좀 쉽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그 사무실이 프로랑스 6층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에 대한 홍보물이 이제 부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대부분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송파인이 찍었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임혜자는 별로 잘 모르시고 송가인이라고 자꾸 하시더라고요. 요즘 워낙 송가인이 가수가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얼굴은 송가인인 것 같고요. 정치는 임혜자가 임가인처럼 잘 하겠습니다. 좀 송가인 노래가 아주 이 국민들의 이 애환을 잘 담아내서 아마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요. 임혜자도 좀 송가인처럼 얼굴만 닮을 게 아니라 좀 따뜻하고 시원시원한 정치로 좀 사랑을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뭐 지역과의 뭐 소통 방법, 뭐 지역민하고 뭐 그렇게 때문에 뭐 네. 지역과의 소통 방법은 제가 이미 22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뭐 높은 자리에서 일했던 게 아니고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 2년 1개월 동안은 저는 갈등, 현안, 아주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핫 이슈들을 제가 갈등 현안들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해결했던 그런 업무들입니다. 근데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 마음도 힘들고 조금 뭐랄까 같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터득한 게 육관항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특허권이 있는데 저작권이 있는데요. 그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게 되면 관점이 바뀌고 또 관통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관찰이 되는데 그러면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육관항의 법칙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광명이 이음이지만 어감상으로는 같은 관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광명에서는 칠관항의 법칙을 한번 전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북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요. 지금은 초갈등의 시대고 그 갈등은 결국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입니다. 아까 여기 기자협회 사무실에 오면서 제가 광명시청 앞을 지나왔는데요. 그 앞에도 현수막이 몇 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청와대에는 거의 100여 개가 붙어 있어요. 날마다 철거하고 다시 또 오고 뭐 진짜 단식하고 뭐 이런 노숙을 하고 고공농성을 하고 목숨건 단식과 목숨건 고공농성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관리하고 해결하면서 느꼈던 그게 바로 육관항의 법칙이고 광명에서 칠관항의 법칙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길이 없는 것도 많고요. 답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길이 없으면 같이 고민하다 보면 조그만 오솔길이라도 생기게 되고 특별한 묘수가 없으면 뾰족수라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이제 요번에는 저희 기대하는 시민의 이제 목소리를 그렇게 들려드리고 시민의 이제 중에 이제 당원이라고 그래요. 민주당 아주 오랜 있어서 당원이라고 하신 분이 저희한테 이제 말씀하시고 지금 정치 상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사건 이런 거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로 인한 이제 국민이 둘로 갈라지는 이런 그 모습이 안타깝다고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좀 안타깝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임혜자 후보님은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또한 현 박지원 불출마 선언으로 강명갑 지역에서의 민주당이 과연 살수할 수 있겠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원으로서의 아까 조금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내가 당원에게 이것만큼 부장님에 대해 남달리 각오가 있다면 더불어 견해를 한번 피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이렇게 당원이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왔네요. 네네. 말씀 주시죠. 기자협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아까 둘로 갈라져 있다. 또 맞습니다. 점점 갈라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안타깝고요. 그게 저는 갈등이라고 봅니다. 하물며 칡나무와 등나무도 얽히고 설키면서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그래서 단어가 생긴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 초갈등 시대고요. 근데 그 갈등은 그럼 왜 생기느냐, 왜 둘로 쪼개지느냐, 이거는 지금은 과거에는 민주, 반민주, 독재, 반독재 그런 사회였는데요. 지금은 그야말로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욕망과 욕망이 기존 세대와 지금 세대,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세대별로, 직능별로, 각 계층별로 다 쪼개져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명 당원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자꾸 갈등 전문가, 갈등 해결 전문가 이런 걸 어필을 하는 이유가 지금 그 갈등을 해결해내지 않으면 점점 더 양분돼서 각자의 길로 가고 결국은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서로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지 들을 귀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또 해결책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법을 찾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 당원 되시는 분이 잘 새겨드리자고 말씀 이해하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잘 연락하고 보도하겠습니다. 네네. 광명의 정치인으로서 시민을 위한 활동과 그동안의 짤막한 시간이 지나오신 지가 거기 업적이 있다면 제가 이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업적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중앙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 이력을 다 말해주는데 그동안 물론 제가 6월 30일까지 청와대 근무를 하고요. 7월 1일부터 제가 여기 와서 뛰었지만 지금까지 들은 거는 광명이 좀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나 과제를 저한테 준 거지 제가 그 과제를 바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청와대에서 해왔던 업적들을 좀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안 과제는 중앙 과제와 지역 과제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유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해왔던 과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람이 지역의 광명에서도 어떤 정도로 일을 할 수 있겠네, 어느 정도의 내공과 실력이 있겠네 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옷에 달고 있는 이 배지는 4.3 배지입니다. 제주 4.3. 제가 제주 4.3 유가족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4.3 특별법이 있는데요. 그게 제 개정이 돼야 되고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 업무를 2년 1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아주 잘했다고 제주도에서 제주 명예도민증을 저한테 주셨고 그래서 늘 이 4.3 업무에 대해서 또 제주 4.3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사 전반을 사실은 제가 다루다 왔는데요. 또 제주 4.3 업무라든가 또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진상규명 이런 것들이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고요. 다 이것도 개개별로 특별법도 필요하고 아니면 진화위라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과거사 전반의 법들을 통합해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가 아마 이번 국회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좀 해왔고요. 그 다음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은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그런 비정규직 문제 또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팀에서 핸들링 해야 될 것도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등급제 폐지라든가 이런 장애인 단체들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해왔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자면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은 아까 욕망의 정치라고 했잖아요. 장기 투쟁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사가 다 충돌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법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사업주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그게 결국은 국가의 책임으로 청와대 앞까지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쌍용차 문제라든가 기아차 문제라든가 하이디스, 콜드콜텍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국가 아젠다 현안도 제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광명시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 사실은 프로세스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잘
경청하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런 갈등 현안들을 잘 챙기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광명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제, 문화, 환경, 아까 뭐 환경부 그 말씀 주셨는데, 본인이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말씀을 제가 별도로 명명을 했는데요. 3재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동의 재개발, 도시재생, 설산동에는 재건축, 이걸 3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재가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백재원 의원님께서 치적으로 해오셨는데, 노력을 해오셨는데, 목감천을 이제 국가 하천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 하천으로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이제 그림을 좀 멋지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광명 갑에 시민들의 어떤 쉼터라든가 조금 아이들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현장을 다녔을 때 그런 요구들이 가장 거셌습니다. 그래서 그 목감천 개발이라든가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그 특별시 광명시를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는 다 이제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될 의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그 3재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제가 여름부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모든 현안들이 법과 제도로 위반해주지 않으면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고 도시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다 보니까 그때그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그때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 도시의 어떤 속도라든가 시민들의 욕구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 법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 변화하는 속도를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법명은 가칭으로 해놨는데 도시 재구조와 지원 특별법이라는 거를 제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 근데 기존의 그런 내용들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담아서 좀 해결을 하려고 제1호 법안으로 첫 번째 안을 제가 해놨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단편적이고 미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법이라면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법은 좀 거시적이고 좀 포용적이고 포괄적이고 하는 법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목감천 관련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양재천 하면 딱 아마 멋지게 상상이 될 거예요. 양재천이나 일산 호수공원이나 이런 것들처럼 개발을 해서 또 요즘은 애견 애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반려견과 함께 좀 마음 편히 산책도 하고 도심 속에서 휴식 공간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좀 편안하고 행복한 광명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특별시 광명시를 좀 만들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도 책은 많이 안 읽지만 좀 도서관 가서 작은 도서관들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데 내 집 앞에 작은 도서관에 가서 좀 아이들과 책도 보고 또 아이들과 또 즐거운 시간들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그리고 동네별로 맘카페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서 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적으로 좋은 엄마 되기 모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이게 다 연계해서 특별시 광명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이 또 있어요. 네. 지금 말씀 중에서 그 광명동에 사시는 분이라고 해서 연락이 오는데 네. 중앙정치는 잘 하시겠지만 중앙정치에서 이제 결국 광명과 연계가 되니까 우리 광명을 잘 살펴줘야 되고 살림살이를 아셔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런 그 안이 질의 내용이 중복된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유독 구로 차량기 이전 반대에 대한 소식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광명 동굴에 대해서 그 시민의 혈세가 과다 투자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비판적인 여론도 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그 광명동의 재건축, 이전 재개발하면서 지금 이사나가 하면서 문제가 그
지역이 지금 나가고 막 하니까 그 우범 지역이 양상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굉장히 지적이 많은 걸로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후보자님의 이런 차량 이전 반대한 운동과 광명 동굴에 대한 그 지금 광명시민 혈세가 바다 투입해서 있던 비판적인 여론, 또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우범 지역으로도 양상되고 있는 문제, 이런 해결책과 대안이 있다든가 생각이 있으시면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질문이 굉장히 세 개가 다 거의 한 질문에 1시간 정도 할애를 해야 될 질문들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2019년 광명시에서 선정한 10대 뉴스에서 1위가 바로 도로 차량기지 이전 반대였습니다. 저는 여기 광명시에 예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광명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 차량기지 이전은 광명 시민의 재산권, 생명권, 미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명 시민 편에 서겠습니다. 광명 시민들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제가 대변을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청와대에서 그런 갈등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개 속에 쌓여 있고 설령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해법을 제가 찾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광명 동굴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사실은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저도 살펴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입장을 좀 밝히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현안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저도 이제 정책 발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재개발, 재건축 되는 과정에서 우보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불가피한 상황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도 아까 제1호 법안에 이렇게 담아서 같이 해법을 좀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을 실제 제가 여름에 좀 방문을 하면서 목소리도 많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하고 찾을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별도로 정책 강담이나 이런 데 통해서 좀 저의 계획이라든가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밝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광명동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여쭤본 게 투자료나 바다 투자료에는 뭐 손실무 이런 부분이 하는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했다라는 우리 지역 시민들에 대한 많이 그런 소리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혹시 후보자님은 그 1년에 우리가 예산이 얼마 투자하고 어떻게 되고 얼마가 손실이 된다는 내용 혹시 보고 받고 들은 적은 있으십니까? 네,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야 저의 입장도 생기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좀 들여다본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네, 약간 변명 같지만 진짜 제가 각 지역에 해야 될 현안에 대해서 먼저 좀 들여다본 거고요. 도로 차량 규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이게 뭐 갑과 을의 구분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광명 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미 청와대에 있을 때 그 발생 현안이 저한테도 좀 뭐랄까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들여다본 게 있으니까 입장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동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동굴에 와서 뭐 살펴는 봤습니다만 실제 뭐 그런 뭐 혈세 낭비다 아니다 또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입장을 밝히기가 조금 나중에 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줄이 이렇게 잘도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잘하시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그저 부자님의 입장 제가 잘 들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말입니다. 네. 우리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사실은 길게 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린 현안들은 다 국회 상임위를 국토위로 가야 됩니다. 제가 국토위로 가겠습니다. 국토위원이 되겠습니다. 가서 예산을 따오고 그다음에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백지원 전 의원님이 4개를 3선을 시켜주고 다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뻥카를 날린 건지 어땠는지 우리 부모님이 잘 대처해주셨어요. 국토위원으로 갔는데도 못하면 그거는 혼날 일이고요. 만약에 국토위원으로 안 보내주면 제가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현수막에도 그 슬로건을 일하라는 똑부러지는 임혜자, 힘 있는 광명, 광명 발전이 빨라집니다. 다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요. 시민의 열망과 요구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힘있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다 상임위를 국토위로 가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의 열정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 네. 성심, 네. 충심, 삼심을 다해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동안에 그런 가운데 삶 중 후회를 해본 적이 있다면, 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네. 이런 삼심을 가지고 사셨는데 한번 피력을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요. 그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을 보면서 저에게도 좀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나서 또 공부도 시켜주고 세상도 좀 알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차만 운전을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가이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가이드라는 개념을 저는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못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박사과정은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수료해서 이제 대학에서 학부생들한테 사회복지 법제를 강의를 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늘 이제 정당에서 일하고 국회에서 일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좀 살피는 그런 좀 봉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꾸준히 못했고요. 그게 조금 다시 태어난다면 제가 사회복지사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거는 제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기본이 20년 아니면 30년 다 인연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꿋꿋하게 한 길을 걸어왔다는 거. 물론 그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서 저도 비바람도 맞아봤고 서러움도 있었고 많은 아픔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아까 진심, 성심, 충심 제가 정말 제 삶 속에서 제가 온몸으로 나온 그런 제 진심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열망이 있고 요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갑자기 애심이 생각났어요. 시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책임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이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광명시에 대해서도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추가해서 진심, 성심, 충심, 애심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경화에서 40입니다. 30년. 약간 그리고 또 정치인이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 주시면 돼요. 네. 제 운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만나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아주 깊이 존경합니다. 제 머리맡에는 김대중 자서전이 항상 있고요. 제가 가장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양심이고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임적 현실감각을 정치하면서 늘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장이 길어서 좀 보고할게요. 민심보다 앞서 뛰거나 뒤처져 나고해서도 안 된다.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뜀박질은 실패를 향한 돌진의 다름 아니다. 목적이 정의롭고 보상할수록 국민과 함께라는 방법상의 원칙은 더욱 지켜져야 한다. 이 말씀을 가장 제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인생을 살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는 이유는요. 아까 사회복지사 말씀드렸지만 한국형 복지국가의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는데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국민연금법,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혁명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끌어온 업적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복지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에 대한 것도 지금 제가 광명에 딱 오니까 너무 복지가 과잉이어서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생각도 생각이지만 성도들이 그런 염려를 한대요. 근데 사실은 이 복지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걸로 답변을 좀 대신 이 자리에서 하겠는데요. 시장 경제의 부작용, 피해를 시정하고 보완하는 장치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는 자선도 아니고 또 인권유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는 수혜자들에게 자활 의지를 북돋워주는 복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복지의 광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끝으로 한번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장님 홍보 담당도 하시고 그러세요.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지역의 지역지, 지방지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지역지, 지방지와 중앙지의 어떤 차이점,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분들에 대해 한번 고언이라도 좋은 말씀 있어요. 저도 자체상 기자를 했기 때문에요. 매체의 성격만 다르지 저도 같은 동업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이 많고요. 또 제가 잡지사 기자뿐만이 아니라 광고 기자를 했죠. 홍보부장을 했죠. 공보실장을 했죠. 제가 서울시에서 비서실장을 하면서 의회에서 비서실장을 하면서 사실은 서울시 의회도 서울 그 각 구청에 지역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언론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저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모든 거는 다 권한과 함께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언론 발전을 위해서 사실 여기 언론인들도 많이 고생을 해주시는데요. 당연히 정론 직필이 돼야 되고 불편부당하게 보도가 돼야 되고 사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되다 보니까 실제 그런 정론 집필하는 불편부당한 언론하고 차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언론도 좀 더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정치 영역은 그런 언론을 통해서 이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21세기에 부활한다면 첫 번째 부활하기 전에 질문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기자 왔어? 라고 물어보고 부활을 한답니다. 그만큼 부활을 하든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이 홍보 국민들께 알리는 것은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이 발전해야 되고 그 발전에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낙하산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아까 여쭤봤잖아요. 여쭤봤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함께 물어볼게요. 청와대 근무 경력이 몇십을 넣는데 긍정적도 있고 부정적도 있습니다. 네. 잠깐 나와요. 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그런 말씀하고 다음 경우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인데 수도권 집중 억제와 균형 발전을 사이에서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논리로서 발전시킬 건지 두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청와대 근무 경력이 지금 워낙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걸어온 길을 부정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득실을 계산하면서 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저의 걸어온 길을 부정할 수도 없고 제 그대로 걸어왔던 길 자체를 시민들께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평가는 국민과 시민의 몫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겠습니다. 아까는 질의하셨는데 그런가요? 드렸어요. 낙하산에 대해서는 기준이 이제 외부 인사례 아니냐 그렇게 기준을 따지자면
임혜자는 낙하산이 맞죠. 맞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광명 발전을 위한 적합한 인물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를 좀 앞으로 광명 시민과 누가 더 소통을 잘 하고 누가 광명 발전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누가 최적임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최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고 그렇게 또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예.